자, 윤선도의 만흥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혹시 윤선도라는 이름을 들어보거나 본 적 있나요? 듣거나 본 적 있나요? 윤선도. 자, 이 윤선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관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사실은 역사책에는 거의 안 나오고 역사책에는 잘 안 나오고요. 거의 문학 쪽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이름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이거는 뭐 수능까지 다 공통이야. 이 사람은 이름을 딱 보는 순간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뭐만 생각하냐면요, 일단 첫 번째 자연입니다. 자연 좋아. 그 다음 두 번째는 유배입니다. 자, 이 사람이요, 그 스토리를 좀 얘기하자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태어나기를 어마어마한 부잣집에서 태어나요. 그냥 갑부의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명성도 굉장히 높고요, 아버지가. 그 다음에 집안 자체가. 그리고 부자에게도 어마어마하게 부자한 게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나요. 근데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제 그때는 왜 10대 때 결혼하잖아, 맞죠? 결혼했는데 그 아내도요 어마어마한 집안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없어? 부족한 게 없어요. 이해되죠? 자,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심지어 똑똑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과거를 10대 때 합격합니다. 앞에 보세요. 좋아요. 다시 똑바로 앉고. 과거를 10대 때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기까지 했어. 그래서 관직에 딱 올라갔죠. 과거 합격했으니까. 맞죠?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야. 예를 들어서 집안이 가난해. 별로 힘이 없어. 그럼 힘이 없는 집안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합격해서 관직에 오르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은 사회생활부터 해야지. 맞죠? 뭐 해야 돼요? 누가 잘 나가는지 확인하고 거기 라인 타야지. 맞죠? 또는 라인 타는 게 이미 결정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벌써 타놓은 라인이 있는 거야. 그럼 난 거기 따라가야지. 그래서 그 라인과 라인끼리 싸운 게 바로 뭔데? 세도 정치죠, 여러분들. 동인과 서인끼리 싸우고 남인과 북인끼리 싸우는 거. 맞죠? 그런 거 1도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왜?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해되죠? 근데 똑똑하기까지 하고 뭔가 좀 정의로운 생각들을 10대 때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야. 맞죠? 관직이 올랐다? 와서 봤더니 조정이 개판인 거야. 나는 이럴 줄 몰랐던 거지. 그래서 쭉 봤더니 누가 제일 나쁜 놈이지 하고 봤더니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청이었나 김자겸이었나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이. 너무 나쁜 사람인 거야. 완전 간신배인 거야. 지한테 이익이 되는 말만 하고 왕한테 옳은 소리 안 하고. 그래서 자기가 볼 때 너무 나쁜 사람이라 가지고 왕한테 상소문을 씁니다. 상소문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멀리하시고 임금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막 이 상소문을 써요. 쭉 말아가지고 왕한테 보냅니다. 이제 과거 합격해가지고 이제 간 막내야 막내. 저 말단에 있어요. 이 말단 직원이요, 이거를 써가지고 회사 대기업 대표님한테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삼성에 입사했어요. 뭘 종이를 써가지고 이재용한테 보내고 싶은데 그게 가니? 안 가지. 보냈어요. 근데 다 뭐 할까요? 중간에 뜯어보겠지. 맞죠? 봤더니 뭐야? 온통 욕 적혀 있는 거야. 맞죠? 여기 누구 손에 들어가? 그 권력자의 손에 들어가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 권력자는 왕한테 무슨 내용만 전달하겠어? 상소문의 내용 중에서 이 사람이 조정의 사람들한테 이 분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왕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 이제 갓 들어온 열몇 살짜리 애가 관직의 가장 높은 어르신한테 그런 일을 하다니, 이런 싸가지 없는 놈.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냐?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람은요 관직 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요, 그 수십 년 하는 동안에 관직 생활의 95%를 유배만 다닙니다. 근데 유배만 다니는데 봐봐봐, 이 정도 상소문을 쓴 게 죽일 정도의 가치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안 지어요. 그래서 유배를 가면은 얼마 있다가 돌아올 거 아니야.
맞죠? 한 몇 년 있다 돌아오든 몇 달 있다 돌아오든 돌아오잖아. 그러면 또 입 바른 소리 해가지고 사람들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사람들 피곤하게 만드니까 아 제가 이게 입 열면 피곤하다 또 유배 보내버리자. 또 모함해가지고 유배 보내버리고 신하들끼리 합심해가지고 유배 보내버리고. 이해돼요? 그래서 맨날 조정에서 양편으로 가려서 싸우다가 윤선도만 돌아오면 다 같이 한편 돼가지고 윤선도부터 일단 유배 보내고 시작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관직 생활을 한 기간보다 아마 유배 왔다 갔다 한 기간이 더 길 겁니다. 그 정도로 유배를 많이 갔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였냐면 이게 옳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제 아무도 안 들어줬던 거지. 그렇게 관직 생활을 쭉 이어가던 와중에 마지막에 말년에 결국 은퇴하고 어디로 가느냐. 아,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섬으로 들어가거든요. 섬 쪽으로. 남해 쪽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자 하나 딱 지어놓고 초가집 하나 딱 지어놓고 거기서 어부 생활하면서 세상 밖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지었던 정자가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정자 이렇게 딱 앉잖아. 그러니까 서서는 안 보이고 딱 앉아서 보면은 그 정자가 이렇게 지붕이 있으니까 지붕부터 이렇게 난간까지 해가지고 프레임이 이렇게 쫙 보이거든. 근데 여기 한 프레임 안에 이 강물과 이 산맥의 선이랑 이 모든 자연이 그냥 한눈에 다 보입니다. 딱 거기에다 딱 정자 딱 지어놓고 혼자 거기서 유유자적 살아가는 거야. 그럼 이제 만흥이라고 하는 건 흥이 가득 찼다는 거거든. 가득 찰 만자야.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지금 그 이제 자연에 은거하고 나서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썼던 그 시 중에 뭐가 있냐면요. 어부사시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돈 많고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연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부로 살면 그게 진짜 어부야? 가짜 어부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짜 어부의 삶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짜 어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어부로서 살아가는 사시사니까 사계절을 노래한 거거든요. 그러면 한 수 한 수씩 지어. 그럼 이제 그게 1수, 2수, 3수, 4수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각각 10수씩 있습니다.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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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총 40수가 있어요. 가끔씩 어떤 좀 광기 있는 선생님들께서 그 1수부터 40수를 전부 시험 범위에 넣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 다 읽어야 돼. 이해되죠? 그리고 심지어 그 수가 하도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수능이 안 나온 게 수두룩 빽빽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윤선도라고 하는 인물을 그냥 심심하면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 산수가 바위 아래 띠집을 그 다음에 여기 장르 잠깐만 얘기하자면 요게 연시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연시조가 뭡니까? 시조는 세 줄짜리죠. 맞죠? 이 세 줄짜리 시조가 1수, 2수, 3수, 4수 연속해서 나옵니다. 하나의 제목 아래서 통일되게.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연시조라고 합니다. 왜 연시조를 짓는데? 시조라고 하는 건 세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함축시킨다 하더라도.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연속해서 연시조로 쓰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본문 보면요. 산수간 바위 아래라고 되어 있는데 산수간 산과 물 가운데 뭐겠어? 자연 속이겠다. 그쵸? 자, 자연 속에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자, 이 띠집을 짓는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허름한 집을 짓는다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뭔데? 소박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다이아 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뭐하러 초가집에 살아요? 소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모르는 놈들은 그러니까 나는 자연 속에 들어가서 바위 아래에 띠집을 지어놓고 살고자 하는데 그게 내 뜻이잖아. 그런데 이러한 뜻을 모르는 그런 놈들은 나를 웃는다 한다마는 그러니까 나를 보고 비웃는다 한다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는 거야. 뭐 그거 가가지고 그지처럼 살고 있냐 이러면서. 그렇죠? 어리고 향의 뜻. 어리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어리석고 향이 뭐냐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자,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뜻은 다 내 무엇이다? 분수이다. 그 말은 뭐야? 나는 이제 이렇게 태어난 놈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운명에 맞게 살겠다는 거지.
맞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뭐 어떻게 살고 싶다는 거야? 자연 속에서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살고 싶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많이 봤을 걸. 4대부들, 양반 4대부들은 꼭 자연 속에 들어가가지고 무엇을 멀리합니까? 속세를 멀리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맞죠?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연시조, 특히나 시조는 이제 조선 초중기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많이 지었어? 4대부들이 많이 지었죠. 자, 그래서 이 4대부들이 지었던 시조나 연시조에서는 4대부들은 항상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4대부들. 이 유교 정신을 이 세상에서 실현하고 싶어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품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유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인지를 알리고 싶은 거야. 일반 평민들은 그런 걸 알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맞죠? 근데 4대부들은 시간이 남아돈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이 유교 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어디에 담는 거야? 이런 글에 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유교 정신이라고 하는 거, 유교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유교 정신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임금에 대한 충성, 충이죠. 그 다음에 뭐 효도하는 거 부모님께, 뭐 충효 이런 것들, 맞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뭐 있느냐?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이런 걸 꼭 드러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연과의 조화를 왜 드러내고 싶을까요? 자연은요, 우리 모든 생명의 어머니인 거야. 그래서 자연은 가장 완벽한 어떤 것을,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늘상 끝도 없이 변하고 반복되고 이런 것들을, 사람은 얼마 안 있다가 죽는데 자연은 몇십 년, 몇천 년 동안 그대로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대단함과 섞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러면 무엇을 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욕심을 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욕심을 부리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교적인 거야.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안빈낙도하며 살아가죠. 그 다음에 안분지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안빈낙도가 뭔데? 안빈낙도. 빈이 무슨 뜻이야? 빈은 가난하다는 거죠. 빈천하다. 맞죠? 빈곤하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낙은 즐거운 거죠. 자, 그래서 가난한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도리를 안빈낙도라고 합니다. 안분지족은 뭔데요? 분수의 족은 만족입니다. 자, 그래서 분수에 만족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런 걸 안분지족이라고 하죠. 이거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안빈낙도 안분지족을 실현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충효 이런 것보다 뭐가 드러나는 거야? 저기서 안빈낙도나 안분지족의 정신이 드러나는 거지. 이해되죠? 자, 다음 볼게요. 보리밥 풋나무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다이아수조 물고 태어났어요. 보리밥 먹을 일 있어 없어? 원래는 없어. 쌀밥 먹으면 돼. 맞죠? 근데 굳이 고기 반찬도 없이 보리밥과 풋나무를 먹는다고. 그러면 이게 또 마찬가지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소박한 생활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 이렇게 소박하게 산다고. 나 욕심 안 부린다고. 나는 세속적 가치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세속적 욕망을. 자, 그래서 보리밥 풋나무를 알맞춰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가서 실컷 논인답니다. 그 남은, 여기에 여남은 일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여남은 게 무슨 말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있으면 여남은 건 뭐야? 나의 어떤 이 테두리에 그 바깥을 여남은 거라고 하잖아. 맞죠? 여남은. 자, 그래서 그 남은, 여남은 그 이외의 일은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라고 했으니까 부럽다 안 부럽다? 부럽지 않다는 걸 어떻게 서리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남은 일은요, 대체로 다른 그 고전문학 작품에서는 어떤 단어로 많이 등장합니까? 어떤 단어로 많이 등장해요? 공명, 부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공명이 뭐야? 공을 세우고 이름을 알리다 뭐 이런 뜻이죠. 공을 세우고 이름을 알리다. 그게 뭐야? 출세하는 겁니다. 출세하는 거. 과거 합격해가지고 정치하고 이런 것들. 맞죠? 자, 그 다음에 부귀는 뭐야? 돈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이런 것들은 전부 뭔데? 세속적 가치거든. 욕심이 있어야 돼. 욕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세속적 가치. 근데 그 연함은 니를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라고 했으니까 출세하고 돈 많은 거 부럽지 않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기는 이렇게 소박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봤더니 술잔 들고 혼자 바위 끝 물가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저 먼 산을 바라본 거야. 맞죠? 자, 그렇게 바라봤더니 그리워하던 님이 오는 반가움입니다. 그리워하는 님이 오는 반가움이 이리하랴 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인데? 잔을 들고 앉아서 저기 있는 먼 산을 바라봤더니 마치 어떤 감정이 든다고? 그리워하던 님이 오는 반가움의 감정이 든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냥 저 산 보고 반갑다는 겁니다. 맞죠? 반가운데 어떻게 반가운 거야? 매우 반갑다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저기 이렇게 술잔 들고 저기 있는 산을 봤더니 너무 좋은 거야. 맞죠? 자, 다음.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여도 못내 좋아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거야 결국은. 맞죠? 좋은데 왜 좋은데 그러면? 봐봐. 나는 술잔을 들고 저기 있는 먼 산을 바라봐요. 저 먼 산이 나한테 뭘 말할 수 있어 없어? 내가 산한테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산이 나한테 웃음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나도 산한테 웃음 지을 수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이신정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서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는 거거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서로. 자, 누군가가 30보다 낫다 하더니 라고 얘기하는데 30은요 아주 높은 벼슬입니다. 꼭대기야, 꼭대기. 신하로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영의정이죠. 영의정.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러잖아. 이 세 개가 가장 높은 벼슬이죠. 맞죠? 자, 그래서 그걸 30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누군가가 30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라고 되어 있는데 만승은요 좀 의역하자면 쉽게 말하면 그냥 돈과 명예를 모두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과 명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 존재야. 자, 그래서 만승이 이만하랴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 내가 이렇게 놓여 있는 처지가 뭐보다도 낫다고? 30보다 낫다고. 그 다음에 뭐 만승보다 낫다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야, 만승이 이만하겠냐? 그만하지 않다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만승도 나보다 아래, 30도 나보다 아래라는 거야. 왜? 나는 지금 자연 속에 와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놀고 있으니까. 이해되죠? 자, 그러면 30과 만승은 어떻게 될 수 있는데? 세속적 가치를 추구해야 될 수 있는 인물이죠. 맞죠? 자, 이제로 헤어든 생각해보니 소부허유가 약도떠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야같더라 이 말이거든. 자, 그래서 얘가요. 이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도 있고 아닌 선생님도 있는데 반어적 표현이다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같더라라고 하는 게 좀 의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아주 약삭 빠르고 똑똑했더라 이 말이야. 똑똑했다고. 자, 그래서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소부와 허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소부 허유가 뭐냐면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유교적으로 대표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아주 높은 관직을 버리고 때려치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유유자적 행복하게 살았던, 풍류를 즐겼던, 제대로 풍류를 즐길 줄 아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아이콘이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이 사람들보다 한 몇천 년 늦게 태어났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오래 늦게 태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늙어서 자연 속에 들어와 봤더니 엄청 좋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느끼는 거야? 아, 소부랑 허유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구나.
이래서 관직을 버리고 자연 속으로 들어갔구나. 아, 이 사람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야근 사람들이었네. 지들만 이렇게 재밌게 놀려고.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러니까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자연 와서 너무 좋다는 거야. 맞죠? 자, 다음 아마도 인천 한흥. 인천은 뭐야? 자연이죠. 수풀과 강. 한흥은 한은 한가롭다는 거야. 흥은 즐거움이죠. 자, 그래서 자연 속에서 한가로움을 즐기며 느끼는 이 즐거움을 비길 곳이 없애라 라고 했으니까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최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4대구가 자연 속에 들어가서 한가하다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내 성이 게으르더니. 여기서 말하는 성은 본성을 말합니다. 내 본성이 게을러서요. 하늘이 그걸 알아주셔서 인간 만사,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5만 가지 일들을 한 일도 아니 맡겨, 나한테 하나도 아니 맡겨서 하늘이 나한테 다만 다툴리 없는, 강사는 자연이겠죠. 자연은 니키라 구경하다 그렇죠. 지키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다는 거야. 여기에 있는 이 자연을 지키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없다는 거야. 왜? 하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맡겼다는 거죠. 그렇죠? 왜? 나는 내 본성이 게으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간만사가 뭔데?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5만 가지 일들. 그럼 인간들 사이의 세상이 뭔데? 속세 아니야, 속세. 맞죠? 자, 그래서 이 속세에서의 수만 가지 일도 5만 가지 일들. 그러면 뭐도 있겠어? 뭐 서로 뭐 이렇게 편가르고 싸우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우고, 돈을 원하고 관직을 원하고 더 높은 것을 원하는 그런 욕심들,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내가 안 해도 된다고. 맞죠? 자, 강산, 자연이 좋다 한들 내 분수로 누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 아무리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수로 이걸 다 얻을 수 있었겠냐? 아니라는 거야. 그건 뭔데? 누구 덕분이라는 거지. 누구 덕분인데? 임금 은혜를 더욱 아노이다. 임금 덕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자연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하다가 뭐도 들어갑니까? 이 충이라고 하는 사상도 좀 들어가죠. 유교 정신이죠. 유교 정신. 아무리 갖고자 하여도 해올 일이 없애라 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자, 잘 보세요. 요게 사실은 한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이 사람이 한참 유배가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유배가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다시 관직에 복귀시키려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효종이에요. 효종. 효종이 왜 이 사람을 다시 복귀시키고 싶었냐면, 이 윤선도가 효종의 스승님입니다. 가정방문 교사였어요. 그래서 스승이었다 보니까 효종 입장에서 자기 스승님이 저렇게 유배가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부르려고 했어요. 부르려고 했는데 그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간에서 다 가로막았겠지. 전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진짜 피곤한 애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온 신하가 힘을 합쳐서 반대하니까 데려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작품이 뭐냐면요, 이 윤선도의 몽천요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작년 수능 특강에 들어가 있었는데, 요는 노래라는 뜻이고 천은 하늘이죠. 몽은 꿈입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이 하늘 위의 세상을 꿈꾼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천상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이제 이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냐면 옥황상제를 만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데서 옥황상제 나오면 다 누굴 상징하는 거야? 임금 상징하는 거잖아. 송미인고 기억나죠? 맞죠? 자,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임금 옥황상제를 보려고 하는데 중간에 자꾸 누가 가로막냐면 신선들이 가로막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신선들이 누구겠어? 간신들이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도달하지 못하는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게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윤선도였던 처지였어요. 그러니까 윤선도가 뭘 하려고 해도 도달할 수 없어. 어차피 임금한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의미 그게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임금 은혜가 너무 만극한 거야. 너무 큰 거야. 임금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갚고자 하려고 해도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다 갚을 수 없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 두 가지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만흥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소설가 구보씨 100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안 마치겠는데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이제 그 모의고사 지문 문학 풀면서 쌤이 한국 문학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흐름 해가지고 1900년대 초반부터 쭉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1900년대 그러니까 원래 사실 1900년대로 묶을 수 없지만 자 1900년대라고 퉁쳤을 때 초반에 그 초반 일제강점기 시대의 어떤 문학들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뭐 어떤 일제 탄압 때문에 어떤 고통받는 우리 민족들 뭐 이런 것들도 나오지만 뭐 어떤 내용도 나온다고 했어요.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도 나온다고 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교과서로 수업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해당 교과서에 없다 하더라도 배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품 중에 하나예요. 소설가 구보씨 1일, 최인훈의 광장, 그 다음에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합니다. 여러분들. 알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먼저 볼게요. 오늘은. 자, 요 내용은요. 소설가 구보씨라고 하는 구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보라는 사람이요. 그냥 집 밖에 나와가지고 서울, 그러니까 경성 한 바퀴를 돌고 집에 들어오는 내용이 끝입니다. 그래서 이 도는 동안 이 사람이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 생각이요. 정리도 되지 않은 채로 그냥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쭉. 그래서 논리적인 연결성이 없어요. 그냥 생각이 흐르는 대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 보면 의식이 흐르는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줄줄줄 쓰여 있는 거야. 자, 다음 여로형 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로가 뭐냐면요. 한자대로 하면 여는 여행할 때 여자고요. 로는 길로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떠한 길이라든지 어떠한 공간들을 쭉 걸어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소설로 만들면 그걸 여로형 구성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뭐가 있냐면 메밀꽃필 무렵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 메밀꽃필 무렵을 보면은 그 메밀꽃밭을 이렇게 쭉 언덕을 지나가면서 서로 대화하는데 그 대화 내용이 소설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구성을 우리는 여로형 구성이라고 합니다. 여로형 구성.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봐봐. 이 사람이 혼자 생각만 한다고 했잖아. 누군가랑 뭘 만나가지고 사건이 안 일어나거든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게 되는 엄청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보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혼자 뭐 해? 생각만 하거든. 생각만 하니까 전부 어떤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질까요? 추측이나 가정으로만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제목이 소설가 구보씨 1일이거든. 근데 여기 지금 작가 보면 작가가 박태원이라는 사람인데 작가의 호가 뭐야? 구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자전적인 느낌이 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회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적이고 날카로운 인식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인 할 때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한다고 했어?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근대 지식을 말한다고 했잖아. 맞죠? 자, 그런데 이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근대 지식이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낫게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왜? 일제의 탄압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맞죠? 그때 느끼는 어떤 무력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본문을 보자면 아마 다는 못 읽을 텐데 자, 26살의 구보는요 동경 유학까지 다녀온 뭡니까? 지식인입니다. 근데 얘가 직업도 없고요 결혼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걱정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간에 생각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요 자기가 그 소개받았던 여자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제 선도 보고 소개팅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많이 해요. 자, 그러다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뭐 할까? 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경성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뭐에 대해서 생각하냐면 글쎄 행복이라는 게 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얼마 있다가 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소설의 첫 부분이야. 얼마 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치 얘가 뭐처럼 쓰여 있냐면요 소제목처럼 쓰여 있어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로는요 굉장히 참신한 표현 방법이었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더니즘적인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난다. 모던이 무슨 말입니까? 모던이 뭐야? 아, 이거 모던하네. 모던은 근대입니다. 근대. 맞죠? 자, 그래서 어떤 근대주의 양식이라는 게 근대적 양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용되어 있는 문학 작품인 거죠. 자, 봅시다. 아, 그리고 원래 소설은요 여러분들 어떤 인물의 모습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나오면 대체로 시제가 뭘로 쓰입니까? 과거형으로 쓰이죠.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크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요 현장감을 준다는 건데 어떤 현장감을 주냐면요 이 인물, 그러니까 소설 속 인물에게 벌어진 일들과 그 다음에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독자의 시간이 같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맞죠? 자, 그래서 현실감, 현장감, 생생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 사람을 따라가게 만들죠. 이 사람 다음에는 뭐하고 다음에는 뭐하고 계속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부모는 다시 걷기로 한답니다. 걷고 있었어요. 경성을. 자, 여름 한낮에 떼약볕이 맨머리 바람에 그에게 현기증을 주었답니다. 그는 그곳에 더 그렇게 서 있을 수가 없다. 신경쇠약. 왜? 떼약볕이 이렇게 내리는데 이 사람 신경이 쇠약한가 봐. 신경쇠약이라고 얘기하네. 그러나 물론 쇠약한 것은 그의 신경뿐이 아니랍니다. 그 말은 뭐야? 다른 것도 쇠약하다는 거야. 맞죠? 이 머리를 가져서 몸을 가져서 다 쇠약한 거야. 그렇죠? 대체 얼마만한 일을 나는 하겠단 말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다 쇠약한 것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는 도대체 뭔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좀 비판적이 좀 부정적입니다. 맞죠? 때마침 옆을 지나는 장년의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떠냐면요 정력가용 육체와 탄력 있는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힘세 보여. 덩치도 크고. 부모는 그 사람에게 일종의 위압조차 느끼며 문득 9살 때 집안 어른의 눈을 기어 춘향전을 읽었던 것을 뉘우친답니다. 어머니를 따라 일갓집에 갔다 와서 부모는 저도 얘기책을 보고 싶다고 생각했대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설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을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런데 집안에서는 그걸 금지했대요. 왜 그런데? 그게 당장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 부부는 뭔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집안에서는 책 읽는 걸 반대한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뭘 했으면 좋겠어? 내가 직업을 가지고 결혼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이제 나는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책을 못 읽게 하는 거죠. 부모는 남몰래 안전자기에게 문의했대요. 안전자기는 새 책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새 책집이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은 없는데 혹시 모르겠죠 여러분들 우리 때는 비디오나 DVD 이런 거를 대여해주는 대여점이 있었거든요.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 뭐 옛날 드라마나 이런 거 본 적 없어? 거기 보면 비디오방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비디오나 만화책 같은 거 빌립니다. 그러면 한 3일인가 5일 있다가 반납해야 되죠. 반납 안 하면 연체 붙고. 그래서 한 몇백 원씩 해가지고 그걸 빌린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새 책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뭔가 지금으로 따지면 구독형 서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얼마씩 주면요 내가 원하는 책을 빌려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고 또 이제 다른 것도 빌리고 다른 것도 빌리고 그리고 이제 책을 새 들어서 낸다, 새 들어서 책을 읽는다 라고 해서 새 책집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새 책집에는 어떤 책이든 다 있다는 것과 일전이면 능히 한 권을 새내올 수 있음을 말하고, 그러나 꾸중두루 그리고 다음에 재밌긴 춘향전이 제일이지. 그렇게 그는 혼자 말을 하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논리적 연결성이 없어. 그냥 계속 그냥 나오는 거야. 알죠? 한 분의 동전과 한 개의 주발 뚜껑, 그것들이 17년 전에 그것들이 뒤에 온 그리고 또 올 온갖 것의 근원이었을지도 모른답니다. 온갖 것의 근원이었대요. 17년 전에 그것들인데 그것들이 뭔데? 책들이에요. 책들. 춘향전을 비롯한 책들, 재미있는 이야기 책들.
자기 전에 읽던 얘기책들, 밤을 새워 읽었던 소설책들. 구보의 건강은 그의 소년시대에 결정적으로 손상되었던 것임에 틀림없다고. 그러니까 구보가 이렇게 쇠약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 쇠약해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의 온갖 것의 원인이었다고. 구보가 이렇게 약한 건. 그게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릴 때부터 너무 밤새워서 책 많이 읽어가지고. 자, 다음. 변비, 모의 빈사, 피로, 권태, 두통, 부중, 두압, 삼전정나, 박사의 단련요법. 이게 뭐냐면 본인이 겪고 있는 증상과 치료법입니다. 그러한 것은 어떻든 보잘것없는, 아니 살풍경하고 또 어수선한 태평통의 거리에는, 요건 이제 그 지명 이름이에요. 구보의 마음을 어둡게 한답니다. 심리가 어때요? 지금 안 좋아요. 마음이 어둡답니다. 그렇죠? 그는 저 불결한 고물상들을 어떻게 이 거리에서 쫓아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문득 반자의 무늬가 눈에 시끄럽다고 양지로 반자를 잘라버렸던 서해도 신경쇠약이었음에 틀림없었다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 서해라고 하는 사람 실존 인물인데 이제 소설가야. 그래서 여기 앞에 지금 가로쳤던 부분이 뭐냐면 서해가 썼던 소설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이게 몰라도 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구보가. 이제 이 길을 걸으면서 저 불결한 고물상들을 어떻게 하면 이 거리에서 다 쫓아내버리지? 라고 생각을 막 하다가 문득 이 서해라고 하는 소설가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었겠구나. 그러니까 이 서해 역시 나와 똑같이 신경쇠약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걸어다니는 거야, 그냥. 알겠죠? 자, 이름 모를 웃음이 입가에 띄어 보였답니다. 서해의 너털 웃음. 그것도 생각해보면 역시 공모한 적막한 음향이었대요. 구보는 고인에게서 받은, 돌아가신 분에게서 받은 폭력을 이제도록 한 페이지도 들춰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딱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그가 읽지 않은 것은 오직 서해의 작품뿐만이 아니래요. 독서를 게을리하기에,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3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소설가인데요, 책을 3년 동안 안 읽었다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인데요? 굉장히 무기력하게 지냈다 이 말입니다. 삶의 에너지가 뭔가? 언젠가 구보는 지식의 고갈을 느끼고 악연하였답니다. 지식이 고갈됐다라고 느끼는 어떤 좀 뭐라 해야 될까? 부정적 인식인 거죠. 부정적 인식. 현실에 대한. 자, 그러다가 갑자기 한 젊은이가 구보의 시야에 들어왔답니다. 그는 구보가 걸어가고 있는 곳에서 왔대요. 구보는 그를 어디서 본 듯 싶었답니다. 자기가 마땅히 알아보아야 할 만한 사람인 듯 싶었대요. 마침내 두 사람의 거리가 한 칸통으로 단축되었을 때 문득 구보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뭘 만나게 된다? 옛 동물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길 걸어가다가 낯이 익은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야? 자기 친구였다는 거야. 자, 그리운 옛 시절, 그리운 옛 동무. 그들은 보통학교,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죠. 보통학교를 나온 채 이제도록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존재인 것이. 그래도 구보는 그 동무의 이름까지 기억 속에서 찾아냈답니다. 그러나 옛 동무는 너무나 영락하였대요. 못이 두루마기에 흰 고무신, 오직 새로운 맥구 모자를 쓴 그의 행색은 너무나 초라했답니다. 구보는 망설거린대요. 그대로 모른 체하고 지나갈까? 옛 동무는 분명히 자기를 알아본 듯 싶었답니다. 그리고 구보가 자기를 알아볼 것을 두려워하는 듯 싶었대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구보가 저 친구를 보기에 친구가 나를 보면서 구보가 자기를 알아볼 것을 두려워하는 듯 싶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은 누구 생각이야? 구보의 생각이죠. 그래서 본인의 생각으로 뭐 하는 건데? 추측하는 겁니다. 이 글에 추측하는 문장을 많이 쓰였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본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마침내 두 사람이 서로 지나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포착하여 구보는 용기를 내었답니다. 이게 얼마만이야, 6분. 그러나 벗은 순간에 약간 얼굴조차 붉히며 네, 참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서울에 늘 있었어. 네.
자, 구보는 다음에 간신히 어째서 그렇게 배울 수 없었어요. 한마디를 하고 그리고 서운한 감정을 맛보며 그래도 무슨 말이든 하고 싶다. 밑에 뭐라고 적혀있어?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구보는요 최근에 사람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저렇게 사람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만 실례합니다. 말 끊고 가는 겁니다. 구보의 앞을 떠나서 갈 길을 가버립니다. 구보는 잠깐 그곳에 있었다가 다시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고개 숙으며 걸으며 울 것 같은 감정을 스스로에게 뭐 합니까? 억제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억제하는 이유가 뭔데?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겉으로 안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참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조그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뭐 의미 없습니다.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서 구보는 남대문 안에서 밖으로 나가보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드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웅숭거리고 앉아있는 서너 명의 지글꾼들 그 모양이 아주 매겁답니다. 구보는 무엇을 느낀다고 돼 있어? 고독을 느낀다고 돼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 있는 곳으로 들어간대요.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한대요. 왜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고독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없애려고 씻어내려고. 자, 그래서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답니다. 자,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거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어?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거다. 이거 왜 얘기하는데? 지금 구보 입장에서 인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안 내려진 거야. 맞죠? 그래서 계속 고민하는 상태인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구보의 고민들이 드러납니다. 인생이 있을 거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감정이 있을 거다. 도회는 이제 저기 도시죠, 도시. 도시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와 친해야 된다. 그러나 물론 항구와 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항구에 누가 많이 있냐면 외부인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야, 항구에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지 어떤 이 예술적인 영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항구와 친해야 되는데,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았대요. 다만 구보는 고독을 3등대 압실 군중 속에서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랍니다. 그러니까 구보 입장에서 뭘 하고 싶은 거야? 그냥 고독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혼자 있는 거야. 외로운 거야. 그렇죠? 자, 그러나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답니다. 이제 밑에 뒤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들 스스로 좀 읽어보세요. 알겠지? 이거 좀 어려운데 좀 중요한 작품입니다. 알겠죠? 내가 문제 풀라고 안 할 테니까 꼭 읽어보세요. 자, 뒷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 바로 뒷내용이 고독이 왜 그곳에 있었다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지금 구보는 어디로 가고 싶은 거야? 사람이 많은 데로 가고 싶은 거야. 왔는데 거기서 뭘 더 느낀 거야? 군중 속의 고독을 더 느낀 거야. 왜 그런데? 나는 사람들이 그리워서 여기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뭘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서 사람과 맺게 되는 관계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거의 기차 아니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뭐가 느껴지는 거야? 외로움이 더 많이 느껴지는 거야, 고독감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기차 안에서의 이야기가 좀 나올 겁니다. 알겠죠? 대합실 안에서의 이야기가. 자, 그래서 여기 뒷부분까지 읽고 여러분들 이 학습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읽어보세요. 알겠죠? 자, 마치도록 할게요. 재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